네, 자 보겠습니다. 네, 6번 문제죠. 네, 주파수 분할 다중화입니다. 자, 다중화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의 회선에다가 여러 가지를 같이 집어넣자. 그럼으로써 회선을 좀 전략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주파수를 다중화할 수도 있고요. 네, 요약집 169쪽을 한번 보세요. 네, 169쪽. 네. 그러면 거기 다중화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네, 주파수 다중화 방식이 있고요. 주파수를 다중화하는 거. 그 다음에 넘겨보면은 시 분할 다중화 방식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두 개만 공부를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주파수 다중화다라고 한다면 자,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이제 나눠서 보내는 거죠. 이만큼 나눠서 보내는 거고 여기를 이제 가드밴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드밴드가 충분해야지 혼선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파수 다중화 방식은 이제 보호 대역에 관련된 문제, 가드밴드에 관련된 거 생각해 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이 주파수 분할 다중화 방식 자체가 모뎀의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모뎀은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 네. 모뎀은 없어요. 시 분할은 여기서 시가 타임, 시간을 분할하는 방식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시간을 쪼개가지고 보내는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시 분할 방식에는 이제 시간을 분할을 해서 보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죠. 이만큼 이제 보내는 방식인데 여기는 두 가지 방식이 있죠. 무조건 시간을 분할하는 동기식 방식과 보낼 데이터에만 주는 비동기식 방식이 있다 그거죠. 그래서 A가 3초, 네, A가 3, B가 2초, C가 5가 있을 때 A, B, C, A, B, C, A, B, C 무조건 이렇게 나가는 방식이 된다라는 거고 비동기식은 A, B, C를 보내고 A, B, C를 보내고 그 다음에 B가 필요 없으니까 C 이런 방식으로 보내는 게 비동기식이다라는 거죠. 네, 여기까지 일단 기억을 해주고요. 네, 그러면 이제 문제로 들어와서 주파수 분할 다중화 방식에는 동기식과 비동기식이 있다. 자, 동기식이다, 비동기식이다 나누어지는 것은 무슨 방식이에요? 시분할 방식이다 그거죠. 그래서 1번이 틀렸군요. 그 다음에 다중화하고자 하는 채널의 신호는 각기 다른 반송 주파수로 변조가 됩니다. 부채널 간의 상호 간섭을 막기 위해서 가드밴드 보호 대역을 주어야 된다. 전송 매체에서 사용 가능한 주파수 대역이 전송하고자 하는 각 터미널의 신호 대역보다 넓은 경우에 사용이 된다. 자, 7번입니다. 7번은 시간을 나눴다 그거죠. 문제 7번. 시간을 나눴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시분할 방식이 된다. 그래서 동기식이냐 비동기식이냐 굳이 할 필요 없겠죠. 일단 시분할 방식인 2번이 되겠죠. 자, 8번입니다. 네, 효율적인 전송을 위해서 넓은 대역폭을 가진 하나의 전송 링크를 통해서 여러 신호를 그랬습니다. 핵심은 여러 신호를 동시에 실어 보낸다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예, 다중화 방식이 된다. 그죠? 다중화. 자, 9번입니다. 네, 매체 접근 방식입니다. 매체를 접근하는 방식이다. 그죠? 네. 어떤 매체에 접근하는 방식은 무엇이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체 접근 방식은 여러분이 요약지 177쪽을 참조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얘가 어느 부분에 속하는지 우리가 알아주면 되는데요. 매체 접근 방식은 뭐 때문에 필요하냐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충돌 방지용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지켜서 매체에 접근하면 잘 처리가 되는 건데 이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충돌이 발생이 된다. 그래서 충돌을 발생되지 않게 매체들을 접근하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될까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네 가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CS, MA, CD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토큰 링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토큰 버스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CS, MA, CA 방식이 있고, 자,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을 나눠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CS, MA, CD 방식은 뭐냐면 무슨 형에서 사용이 되죠? 이거는 버스형에서 사용이 되는 거죠. 네, 버스형. 그래서 딱 갔는데 얘가 누군가 이 선로를 쓰고 있네. 잠시 중지하고 대기하고 보내는 방식이 이제 CSMA CD 방식이다라는 거죠. 네. 데이터가 없을 때만 전송되는 방식이다. 그래서 네, 송신 중일 때는 누군가 이 회선을 쓰고 있다. 그럼 잠시 중단을 하고 대기를 하고 선로가 비어 있을 때 전송을 하는 방식이 이제 바로 CSMA CD 방식이다라는 거죠. 자, 토큰 링하고 토큰 버스는 토큰을 가진 것만 전송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링형에서 사용되는 방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토큰 주는 거죠. 토큰 다 썼니? 그럼 반납하면 토큰 다 쓰고 썼니? 반납하면 토큰 주고 다 썼니? 이렇게 주기적으로 네, 돌아가는 방식이 토큰 링 방식이 되는 거죠. 토큰 버스는 이제 링하고 저기 있는 CSMA, CD 방식을 혼합한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버스 형태인데 이런 형태인데 토큰을 가진 것만 이 선로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이게 이렇게 이어져 있는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난 CS, MA, CA 방식은 뭐냐면 데이터 전송이 없는 경우에 아주 작은 아주 조그만 덩어리를 이 회선에다가 내보내가지고 얘가 통과를 되면 회선이 비어있구나 라고 판단을 해서 그 다음에 진짜 데이터를 내보내는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위한 신호를 먼저 보내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9번 문제로 돌아와서요. 문제 9번에서 다음에서 말하는 게 무엇이냐. 무선 랜에서 사용이 된다. 자, 여기서 핵심은 무선 랜에서 사용되는 방식이 무엇이냐 라는 것이고 채널이 사용하지 않은 상태임을 감지하더라도 임의의 백 오프 값을 선택해서 전송을 지연시킨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실행 상태, 비어있는 상태인지 감지하기 위한 것을 먼저 내보낸다 라는 거죠. 네, 그게 바로 CSMA, CA 방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실제적인 데이터를 내보내는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문제 10번을 보세요. 네. 네, 똑같은 내용이 되는 거죠. 똑같은 방식으로 무선 랜에 사용되는 물리 매체 제어 방식은 그렇습니다. 자, 핵심은 무선 랜에서 사용되는 게 무엇이냐? CSMA, CA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자, 문제 11번을 보세요. 핵심이 어딨나 보세요. 임의 접근 방식 중에 하나다. 회선 사용 상태를 감지하는 캐리어를 사용하고 그 순서 나와 있죠. 네, 충돌이 발생이 되면 대기를 한 다음에 전송을 한다라는 거죠. 네. 자, 이런 순서대로 전송하는 것이 뭐예요? 네, CSMA, CD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매체 접근 방식에서 이 4가지 이렇게 종류별로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2번에 보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비동기식 전송 방식과 동기식 전송 방식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2개를 구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동기식이다, 비동기식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한번 요약지 167쪽을 펴보세요. 이렇게, 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비동기전송이다, 동기전송이다 라고 나와 있죠. 자, 비동기식은 어떠세요? 한 번에 한 문자씩 전송을 하는 방식이 되는 거죠. 한 문자씩. 한 문자씩 보내면서 이게 하나의 문자다. 그럼 앞에 뭐가 붙고 뒤에 뭐가 붙죠? 자, 앞에 붙는 게 뭐예요? 네, 스타트 비트 붙죠? 네, 끝에는 뭐가 붙어요? 스탑 비트가 붙죠? 네, 스탑. 그래서 맨 앞과 뒤에, 데이터 맨 앞에 정지 비트, 시작 비트, 정지 비트를 이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네, 그게 비동기 전송이에요. 그래서 스타트 비트다, 스탑 비트다 나오면 우리가 비동기 전송이구나. 근데 이건 너무나 비효율적이다, 그거죠. 우리가 이메일을 보낼 때도 몇 개의 문자를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만 해도 몇 글자예요? 5글자잖아요. 그것마다 한 문자마다 계속 앞에 스타트, 뒤에 스탑 비트 보낸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또 쉬어야죠. 한 문자 보내고 또 쉬어야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요. 네. 이게 비동기전송이다. 그래서 동기전송이 나왔다 그거죠. 동기전송은 문자 단위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무슨 단위로 보내는 거예요? 이제 더 효율적으로 보내기 위해서 프레임이라는 단위로 보낸다. 즉 여러 개의 문자를 묶어가지고 프레임 단위로 보낸다 그거죠. 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프레임이 엄청나게 길겠죠. 그 앞에 여러 가지 제어 정보를 같이 해서 이렇게 보내는 방식이 동기식이 된다 그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전송 방식을 한번 볼게요. 네, 13번 문제죠. 네, 문자의 시작과 끝에 12번 하나요? 맞죠? 12번. 네. 동기식 전송의 설명을 옳은 것은 한 번에 한 문자씩 전송하는 거 비동기식이죠. 자, 문자를 전송할 때 문자 앞에 시작, 정지 넣는 것을 비동기. 전송 효율이 좋아? 그러면 비동기식이죠. 네. 기기들이 간단하여 이것도 동기식이죠. 네. 그래서 맞는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3번도 보면은 문자의 시작과 끝에 각각 스타트 비트와 스톱 비트가 부여되어 그럼 뭐예요? 비동기식이죠. 네. 다음 14번입니다. 핵심은 어디가 있냐면 자, 동기식이냐 비동기식이냐 그걸 따져야 되겠죠. 그런데 세 번째 줄에 봤더니 프레임이라는 단어가 들어왔죠. 네, 그래서 뭘까요? 동기식이죠. 네. 자, 15번입니다. 문제 15번. 네. 데이터 전송 방식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여러분이 요약지 166쪽 그대로 한번 보세요. 네. 그러면 거기에 이제 3가지 방식이 있다 그거죠. 많이 했던 건데 단양 통신이 있고 반 이중 통신이 있고 전 이중 통신이 있다라는 거죠. 자, 단양 통신은 한쪽으로만 통신하는 방식이고 얘는 양방향으로 통신을 하는데 어때요? 동시에는 안 되는 거죠. 전 이중 방식은 양방향으로 통신도 할 수 있고 동시에도 가능한 거죠. 네. 그러면 여러분이 단양 통신의 예를 들어보세요. 뭐가 있어요?
TV, 라디오가 있죠. 반이중통신은요? 그죠? 무전기. 또 뭐가 있을까요? 팩스도 있죠. 자, 양방향의 예를 들면 전화가 있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지금 전화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전화. 그래서 전이중 방식이다. 3번이 되겠군요. 자, 16번입니다. 네. 직렬 전송과 병렬 전송에 대한 설명 중 그랬습니다. 네. 네, 직렬전송, 병렬전송은 여러분이 요약지 167쪽 참조를 하세요. 네. 자, 167쪽 한번 보면은 맨 위에 나와 있습니다. 네. 하나의 통신회선을 이용을 해서 1비트씩 보내면 직렬전송, 여러 개의 비트를 보내면 병렬전송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직렬전송은 이렇게 보내는 거죠. 하나씩. 병렬 전송은 여기서 선이 여러 개 보내는 거죠. 예, 선이 여러 개 있는 게 병렬 전송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직렬 전송의 특징을 보면은 이렇게 하나씩 가니까 내가 보내야 될 데이터가 4개가 있다. 하나 보내고 하나 보내고 하나 보내는 거고 얘는 4개를 한꺼번에 보내는 거고. 그래서 직렬하면 저속이고 네. 회선의 비용이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장거리에 이용이 되고 병렬 전송은 일단 빠르고 회선의 비용이 많이 들겠죠? 네, 그런 문제. 그래서 가까운 거리 통신에 사용이 된다. 자, 문제로 들어와서 1번을 보면 직렬 전송은 그랬습니다. 데이터를 1비트씩 순차적으로 전송을 한다. 직렬 전송은 데이터 전송 속도가 낮은 편이다. 병렬 전송은 경제성이 높지 않죠. 네, 회선이 많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회선 하나가 1,000만 원이다. 그럼 얘는 1,000만 원이면 되는데 얘는 4,000만 원이 들잖아요. 네. 다음에 병렬 전송은 여러 전송로를 통해서 데이터를 다수로 나누어 전송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입니다. 동기식 전송입니다. 아까 나왔던 부분이 되죠. 한 번에 한 문자씩 전송합니다. 됐죠? 문자를 전송할 때 문자 앞에 스타트, 끝에 스탑 비트를 넣습니다. 전송 효율이 좋나요? 네, 아니죠. 아까 나왔던 문제 같네요. 네, 그래서 3번이 되겠죠. 동기식. 자, 문제 18번입니다. 자, 18번 문제는 이제 종종 나오는 부분입니다. 어렵지만 이제 조금 나오는 문제인데요. 자, HDLC가 있습니다. 자, HDLC가 무엇이냐? 여러분 168쪽 한번 보세요. 자, HDLC 보시면 BSC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네, BSC는 문자 단위 전송 프로토콜이 되고요. HDLC는 이제 프레임이라는 단위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건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거기서 네, 프레임 구조를 기억을 해줘야지 돼요. 그래서 맨 앞과 뒤에는 플래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임의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플래그가 있고요. 그 안에 주소부, 그 다음에 제어부, 그 다음에 정보부, 검사부가 있다라는 거고 여기서 실제적인 데이터가 들어있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정보부예요. 네, 실제적으로 보내는 건 정보부. 나머지는 다 네, 이것저것 붙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서 제어부를 보세요. 제어부. 제어부에는 프레임이 3가지가 붙어요. 종류가. 정보 프레임, 감시 프레임, 비번호제 프레임 이렇게 3가지. 이렇게 세부적인 것까지 우리가 출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출제되는 형태는 데이터가 들어있는 것은 정보부예요. 제어부에 있는 프레임 3가지가 아닌 것은 그런 식으로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문제로 들어와서 18번 문제는 쉽게 나왔어요. HDLC에서
프레임의 시작과 끝을 정의하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에요? 플래그죠. 플래그. 그 다음에 또 같은 형태로 19번 문제를 보세요. HDLC에서 사용하는 프레임의 유형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제어부에서 속하는 프레임 3가지가 있었죠. 정보, 감시, 비번호제죠. 1번이 인포메이션 정보 프레임이고 3번이 언넘버잖아요. 비번호제 프레임이 되고요. 2번에 슈퍼가 나오죠. 네, 감독 프레임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1번, 2번, 3번이 해당이 되는 것이고 아닌 것은 4번이 됩니다. 자, 문제 20번입니다. 자, 맥 부계층에서 반송파 감지를 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무엇을 말을 하냐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 CSMA CD다, CSMA CA다. 이 회선에서 누군가 이 회선에서 쓰고 있느냐 그걸 감지하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게 감지예요. 센스, 반송파 감지. 그래서 2번에 보면은 이더넷, 3번에 이더넷. 그래서 패스트 이더넷, 이더넷 이게 CSMA CD 방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CSMA CD 2번, 3번이 CSMA CD 방식이 되고요. 그 다음에 IEEE 802.11에서는 무엇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어요? CSMA CA 방식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1번에 보면 패킷 교환과 회선 교환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개에 대해서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171쪽을 가보세요. 자, 먼저 거기서 이제 회선 교환 방식을 한번 보세요. 자, 회선 교환 방식은 이제 데이터를 보내는데, 데이터를 서로 교환을 하는 데 있어서 회선 교환 방식은 제일 먼저 뭘 하는 거요? 전송로를 확보하는 거죠. 네. 확보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전용 차선처럼 쓰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용자가 이 전송로는 사용할 수 없어요. 자기 혼자만 쓰는 거죠. 이게 회선 교환 방식의 이제 핵심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패킷 교환 방식은 패킷이라는 단위로 쪼갠다 그거죠. 네, 데이터가 보낼 데이터가 있으면 그거를 패킷 단위로 쪼개가지고 전송로를 이제 보내는 거죠. 전송로를 보내는데 하나의 전송로에 보내는 방식이 있고, 네. 아무데나, 아무 빈 곳이나 아무런 전송로로 보내는 방식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의 전송로에만 보내는 방식을 우리가 가상 회선 방식이다. 그죠? 아무데나 보내는 것을 우리가 데이터 그램 방식이다라고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문제 1번으로 돌아와서 패킷 교환 방식은 두 호스트 간의 전용 통신 경로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도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일반적으로 패킷 교환 방식은 회선 교환 방식보다 통신 선로 사용의 효율성이 어째요? 얘가 높다가 되는 거죠. 자, 효율성이다라는 것은 뭐죠? 전송로가 쉬는 시간 없이 잘 돌아가는 것을 말을 하는 거죠. 효율성을 따진다. 그
그러면 회선 교환 방식은 다른 사용자가 쓰지 못하는 거죠. 얘네들이 놓지 않는 한은 이 회선은 다른 사람이 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얘는 이 전송로가 쉴 새 없이 돌아갈 수가 있죠. 데이터 보내는 것들이 이렇게 쭉쭉쭉 보내기 때문에 그래서 전송로에 대한 효율성이 높은 것은 패킷 교환 방식이 됩니다. 자, 3번에 회선 교환 방식은 패킷 교환 방식보다 전송 지연이 적다 그랬습니다. 일단 회선만 결정이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 회선은 못 들어오니까 내 것이니까 기존 유선 전화는 회선 교환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A와 B가 서로 통화를 하고 있어요. 그럼 어느 누구도 끼어들 수가 없죠. 전화가 끊어져야지 다른 사람이 끼어들 수가 있죠.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됩니다. 자, 문제 22번 보세요. 네. 자, 패킷 교환 방식 중 가상 회선 방식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상 회선 방식 바로 이 부분을 말을 하는 거죠. 네, 패킷으로 나눠서 하나의 전송로에다가 보내는 방식이다. 뭐가 맞았나요? 네. 자, 1번에 보면은 중간쯤에 다른 경로를 이용한다. 경로 설정에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 3번에 매번 경로를 설정을 한다. 매 패킷 단위로. 4번 패킷들은 경로입니다. 경로가 설정된 후 경로에 따라 순서적으로 전송이 된다. 바로 4번이 되는 거죠. 자, 이 가상회선은 패킷으로 쪼갠 다음에 하나의 전송로에다 두니까 패킷들이 어떻게 되는 거죠? 순서대로 도착을 하는 거죠. 네, 이렇게요. 특징이. 데이터그램은 어떠세요? 아무데나 풀어서 니네들 알아서 가. 그러니까 패킷이 무슨 소로 오는 거죠. 마지막에서 다시 또 패킷을 순서대로 잡아주는 그런 역할이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22번의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 볼까요? 패킷 교환망에서 패킷이 적절한 경로를 통해서 오류 없이 목적지까지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기능. 흐름을 제어한다, 오류를 제어한다, 경로를 배정한다. 그래서 집중화하고는 상관이 없죠. 다음에 문제 24번입니다.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다중 접근 방식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임의 접근 방식 중에 하나다. 훼손 사용 상태를 감지하는 캐리어를 사용을 하고 충돌이 발생을 하면 대기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전송한다 그랬어요. 무슨 방식이에요? 네, CSMA, CD 방식이 되는 거죠. 이렇게요. 자, 문제 25번입니다. 네.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통신 시스템 방식은 그랬어요. 여러 개의 데이터를 서로 다른 신호 성분으로 변조해서 넓은 대역폭을 갖는 한 개의 선로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전송을 합니다. 각 채널은 자신만의 대역폭을 가지므로 실시간 전송이 가능합니다. 모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모뎀이 필요 없습니다. 무엇에 대한 설명이에요? 주파수 분할 다중화 방식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죠. 지웠네요. 네. 그래서 주파수가 F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FDM이다. M이다. 그렇죠? 네. 2번이 됩니다. 자, 문제 26번에서는 무엇에 대한 설명일까? 용어에 대한 설명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해서 음성 정보를 전달하는 전화다. 그러니까 결론은 얘는 뭐에 대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인터넷 전화에 대한 질문이다. 그죠?
인터넷 전화를 용어상으로 무엇이라고 하냐 그죠. 목소리가 들어갔어요. 보이스, V자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VOIP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스 오버 인터넷 프로토콜이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7번입니다. 오류 검출 기법 중 그랬습니다. 네. 자, 오류 검출 기법을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내가 보낸 데이터가 상대방에 도착을 했는데 상대방에서 오류예요 라고 했다 그거죠. 그럼 내가 다시 보내줘야 되죠. 어떻게 다시 보낼 거냐. 이게 오류 검출 기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약지 168쪽을 참조하겠습니다. 네, 네 가지 방식이 있죠. 자, 첫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 stop and 자, 하나 보내고 예, 기다렸다가 보내는 방식이다 그거죠. ARQ. 하나 보내고 OK 받고 하나 보내고. 자, 두 번째는 네. go back and ARQ 방식이다 라는 거죠. 하나 보내고 나서 오류가 발생이 되면 자, 오류 발생만 보내는 거예요. 오류 발생 이후 모두 재전송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select 선택하다라는 거죠. 네, 선택해서 다시 보내는 방식이다. 그래서 얘는 오류가 발생이 되면 오류가 발생된 부분만 오류가 발생된 프레임만 재전송하는 방식이다. 네 번째는 적응적 ARQ다 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로 돌아와서 오류가 발생한 블럭 이후에 모든 블럭을 다시 재전송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Go back and ARQ다. 그거죠. 28번 같은 문제죠. 오류 검출 이후에 모든 프레임을 재전송한다. Go back and ARQ다 라는 거죠. 됐죠? 네. 자, 문제 29번은 무엇에 대한 정의냐면 샤논입니다. 네, 샤논의 법칙이 되는 거죠. 자, 요약지 172쪽을 한번 참조해 주고요. 자, 샤논의 공식은 우리가 외워볼게요. W 로그 2에 1 플러스 n분의 s다라고 우리가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W라는 것은 대역 폭입니다. 그 다음에 n이라는 것은 뭐예요? 잡음이죠. 잡음. S라는 것은 신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역폭이 클수록 신호가 높을수록 자, 많은 것을 보낼 수 있다. 전송 용량은 늘어난다. 잡음 세력은 작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맞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2번이 되겠죠. 잡음 세력을 줄입니다. 자, 30번 샤논의 채널 용량 정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채널 용량은 대역 폭에 비례합니다. 신호 대 잡음비에 증가합니다. 이거죠. n분의 s를 통째로 본다 그거죠. 그럼 이거하고는 어때요? 비례 관계가 되는 거고. 잡음 세력에서는 비례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반비례가 되는 거죠. 네, 잡음이 커지면 전송 용량은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비례가 아니라 반비례가 되는 거죠. 자, 31번입니다. 오류의 발생 유무만 판정하는
오류 검출 기법이 아닌 것은 자, 그러니까 이거는 페리티 체크 방식이 있고 2번 방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3번 방식이 있고요. 자, 4번은 오류 검출 기법이 아니라 오류 검출도 하고 수정까지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전진 오류 수정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되겠고요. 자, 문제 32번 갑니다. 자, PCM이죠. 자, PCM 과정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날로그 신호를 어떻게 디지털로 만들 것이냐. 이게 이제 PCM 과정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166쪽을 한번 보세요. 자, 이 과정을 거친다라는 거죠. 네. 표본하다라는 거 하면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아날로그 신호가 되는데 어떻게 쪼갤 거냐라는 것이 표본화가 되는 것이고, 자, 양자화라는 것은 이제 정수화 시켜주는 거죠. 대표값. 정수. 네.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잘랐다. 그럼 이것의 대표값을 찾아낸다 그거죠. 부화는 그거를 이진수로 나타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래서 물론 여기서 버려지는 값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소리를 이제 녹음해서 이제 컴퓨터상으로 들어보면 어떠세요? 조금 다르죠. 네, 이제 이런 과정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면 그 중에서 양자화 과정이 무엇이냐 그죠? 양자화. 정수, 숫자화 시켜주는 겁니다. 여기가. 네, 그래서 숫자화 시켜준다. 표본화 과정을 거친 후에 신호의 증폭을 이산값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이다. 즉, 정답은 4번이 되겠죠. 되었나요? 네. 여기까지 할까요? 네. 자, 수고하셨고,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